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쿠팡을 지원하고 있는 AWS 팀 장윤정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세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쿠팡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운영하면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전략화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레드시프트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이성수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쿠팡의 데이터 운영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쿠팡이 레드시프트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최적화했는지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의 최적화된 레드시프트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입니다. 정형 데이터 외에 제이슨이나 파킷, ORC와 같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존의 배치 작업 스타일의 분석 과정보다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스트리밍 인제스천에 대한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레드시프트는 컬럼 기반 스토리지와 대량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크고 복잡한 분석 커리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나스닥과 그리고 맥도날드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나를 포함한 전 세계 수만 명의 고객들이 레드시프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계신 걸까요? 네,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레드시프트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콘솔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드시프트가 예약형 인스턴스 계약을 통해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시 SQL을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복잡한 비즈니스 분석 쿼리를 그대로 레드시프트에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마다 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할 필요 없이 소스 원본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소비하는 유저나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퍼미션을 설정해서 안전하게 협업하실 수 있도록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레드시프트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2012년도에 발표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을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라면 아마도 더욱 레드시프트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컴퓨트와 스토리지가 한 인스턴스 안에 결합된 형태인 DS와 DC 타입의 노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유형의 노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상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스토리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드를 증설해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컴퓨트와 스토리지가 분리된 RA3 노드 타입이 출시되었습니다. RA3 노드 타입은 데이터 저장소로
별도의 RMS, 레드시프트 매니지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128TB까지 충분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번 노드를 증설해야 되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RA3 노드는 이전 세대 인스턴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와 스토리지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 스토리지를 내장하고 있어서 자동 컬럼 캐싱 기능을 처리하기 때문에 쿼리 성능이 향상됩니다.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이 캐싱 기능을 통해서 보다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토리지 공간이 S3 기반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데이터 공유가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크로스 리전이나 크로스 계정에서 데이터 트랜잭션 일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지 장애 시에 다른 에이지로 자동 복구되는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리더 노드, 그리고 여러 대의 분산된 컴퓨터 노드, 그리고 레드시프트 매니지드 스토리지, 줄여서 RMS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리더 노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의 통신과 컴퓨터 노드와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리더 노드는 쿼리 구문 분석을 하고 실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실행 계획에 따라 작성된 컴파일된 코드는 참조하는 데이터가 있는 컴퓨터 노드로 배포됩니다. 컴퓨터 노드는 리더 노드에서 배포된 컴파일된 코드를 수행한 후에 최종 집계를 위해서 중간 결과를 리더 노드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각각의 컴퓨터 노드는 별도의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CPU와 메모리의 사이즈는 그 노드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인 이 RMS는 레드시프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아마존 S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레드시프트의 아키텍처까지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레드시프트가 출시된 지 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AWS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사항과 도전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그 니즈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혁신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면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을 진행하실 때 콜드 데이터, 그러니까 S3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조인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레드시프트는 스펙트럼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타임에 관리자의 개입 없이 워크로드를 확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확장하는 컨커런시 스케일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쿼리 안에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S3라든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함께 조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페더레이티드 쿼리 기능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쉐어링과 또 데이터 마켓을 통한 데이터 익스체인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더나의 경우 빠르게 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레드시프트의 데이터 익스체인지 기능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머신러닝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레드시프트 ML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는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보다 손쉽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 밖에도 제로 ETL이라든가 S3 자동 카피 같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도구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쿠팡에서 DBA이자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성수님께서 쿠팡의 레드시프트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의 DBA 겸 데이터 엔지니어 이성수입니다. 일단 레드시프트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쿠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2010년에 창업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했고 그 성장만큼이나 데이터 양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매출 23조, 그 다음에 와우 회원 1,400만 명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쿠팡의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레드시프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레드시프트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레드시프트의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RDM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유되는 CPU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는 단점을 나타나게 되고요. 성능을 위해서 제한된 동시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SQL이 동시 개수가 제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CID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스토리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고립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최적화 전략을 네 가지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매뉴얼 WML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동시성 제한 극복을 위한 컨커런트 스케일링, 데이터의 고립성을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개요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공유되는 CPU 자원의 문제인데 DW의 특징상 수행되는 SQL은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어야 되는 SQL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특정 그룹에 그 할당이 될 수 있지만 CPU 같은 경우는 그런 할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정 SQL이 CPU를 과도하게 점유하게 되면 다른 SQL들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대한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공유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는 행복해져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개별 그룹에 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해졌는데 그 개별 관리에 대한 자원 관리를 AWS에서는 워크로드 매니저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WML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SQL을 큐라고 불리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각 큐에 대한 설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뉴얼 WML을 어떻게 관리를
꼭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게 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일단 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고, 첫 번째가 Q의 분할 구성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불행해져야지만 누군가는 행복해질 수 있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게 레드시프트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에도 Q로 하나를 나눴고 배치 Q로 하나를 나눴습니다. 즉 사용자 Q와 반드시 돌아야 되는 배치 Q로 분할 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분할 구성된 Q에 쿼리 모니터링 룰이라는 QM안이라고 불리는 이 SQL의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SQL이 20분 정도 수행이 됐다. 그렇게 되면 20분 정도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 SQL은 캔슬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SQL이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QMR은 각각의 Q에 개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Q에는 동시성 개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시성 개수를 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용자들은 낮에 업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 Q 같은 경우는 낮에 동시성 개수를 조금 더 늘려놓고 밤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성 개수를 줄이는 동적 적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쿠팡에서는 이 매뉴얼 WML 구성을 다음과 같이 이제 했는데, 첫 번째로 Q의 분할을 에드워 Q, 그 다음에 배치 Q, SL Q로 나눠서 에드워 Q 같은 경우는 사용자 Q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치 Q는 이제 야간 때 도는 배치 작업을 위한 전용 Q. SL Q라고 하는 게 조금 특별한데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되는 SQL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별도의 Q로 분리해서 최소한의 SQL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이 각각의 Q에 대해서 QMR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QMR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익스큐션 타임과 CPU 타임, 그리고 이 쿼리가 사용하는 디스크의 유시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SQL의 제약 조건 같은 규칙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Q에는 동시성 개수를 동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낮에는 에드워 Q와 이제 SL Q 쪽에 약간의 그 동시성 개수가 높고, 밤이 되면 에드워 Q 쪽을 줄이고 배치 Q를 늘리는 동적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WML을 구성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WML 구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더욱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 WML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능을 위한 제한된 동시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데, 일단 레드시프트뿐만 아니라 DW에서 가장 큰 딜레마로 작동하는 게 성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SQL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많이 수행하면 좋겠지만 DW의 의미상 리포트를 만드는 쿼리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그 몇 개의 쿼리들은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성의 개수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최대 50개의 동시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이상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기열이라 불리는 Q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동시성이 높아지면 개별 SQL 성능에 영향을 주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동시성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는 건데, 50개 이상 초과되는 SQL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열에 Q가 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가 이 대기열에 쌓이는 SQL의 개수가 무제한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즉 100개가 쌓이든 200개가 쌓이든 충분히 쌓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Q에 많은 쿼리들이 쌓이게 됐을 때 사용자들은 SQL의 수행 속도의 일관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어느 날은 내가 5분 만에 SQL이 끝났는데 어떤 날은 사용자들이 많이 있어서 Q의 대기가 많아 SQL 수행 속도가 20분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죠. 퇴근해야 되는데 쿼리가 안 끝나게 되는, 이런 수행 속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열에 쌓이는 SQL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성능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노드를 증설할 수 있는 엘라스틱 리사이즈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엘라스틱 리사이즈 같은 경우도 약간의 다운타임이 존재를 하고 이 엘라스틱 리사이즈를 수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더 큰 문제가 SQL이 몰리는 시간대, 즉 피크 타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피크 타임 때문에 노드를 증설해 놓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레드시프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메인 클러스터를 복제를 하자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복제 방식을 우리는 컨커런스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줄여서 이제 C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CS 클러스터를 메인 클러스터의 복제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에도 큐에 여러 개의 큐가 쌓여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배치 큐에 여러 개의 큐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컨커런스 스케일링을 활성화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컨커런스 스케일링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활성화된 컨커런스 스케일링에서 큐들이 꽤 담겨있던 SQL들이 저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치에서도 넘어가게 되면 컨커런스 스케일링, 즉 CS 클러스터에서 SQL들이 수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동시성 제한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CS를 활성화하게 되면 일단 CS 클러스터도 메인 클러스터의 복제이기 때문에 동시성 개수의 최대 개수, 즉 50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 클러스터를 우리가 최대한 띄울 수 있는 개수는 10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500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전체 사용 시간에서 1시간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1시간이 무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이 무료라는 거는 이 CS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게 돈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비용 최적화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 컨커런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각각의 큐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클러스터 단위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매뉴얼 WMA, 즉 WM의 큐의 각각의 단위에서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커런스 스케일링 모드를 이네이블, 즉 오토를 해놓게 되면 각각의 컨커런스 스케일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온, 오프가 가능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온, 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CS 클러스터를 몇 개까지 띄울 것인가는 것도 역시 파라미터로 이제 통제가 되는데 최대 10개까지 지정이 되고요. 뭐 이제 2개라든지 3개를 만약에 지정하게 됐으면 큐에 아무리 SQL이 많이 쌓이게 될지라도 CS 클러스터는 그 지정된 개수만큼 활용이 됩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양면성입니다. 레드시프트는 IDMS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ACID를 구현하고 있는 ACID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업데이트나 인서트 같은 DML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격리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주지 않는 일관성 같은 것도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독립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간에도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고립성이 발생을 하고요. 뭐 당연하게 데이터 레이크와도 연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거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의 테이블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EDW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클러스터들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DW 클러스터 A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유저 DW 클러스터의 이 테이블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로드와 카피라는 물리적인 복제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EDW 클러스터 B에서 이 테이블을 각각의 DW 클러스터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언로드와 카피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복제본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슈가 생기는데 데이터 퀄리티 이슈, 즉 DQ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EDWA에 있는 테이블하고
유저 클러스터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복제를 뜨는데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맞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EDW 엔지니어들이 이 DQ 이슈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데이터의 적재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백필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 백필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재적재를 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EDW 클러스터 A에 있는 테이블을 재적재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재적재를 하면 되겠죠. 문제는 유저 클러스터에 있는 테이블 역시 다 같이 또 재적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백필 타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가 공유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기능을 하나 제공해 준 게 이 RA3 타입이 나오면서 RMS라는 독립적인 스토리지가 만들어졌고 그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에도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EDWA에 있는 테이블을 복제를 해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복제를 통해서 유저 클러스터로 보시는 것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EDWB에 있는 테이블도 논리적으로 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복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일종의 링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DWA에 있는 테이블을 유저 DW 클러스터 A에서 읽을 때 실제로 물리적인 테이블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을 읽게 되면 EDW 쪽에 있는 테이블을 읽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복제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퀄리티 이슈, 즉 DQ 이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던 백필 같은 경우도 EDWA에서 내가 백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 쉐어링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저 DW 클러스터에 있던 A, B, C에 대한 테이블도 복제를 해야 됐었죠. 근데 지금 데이터 쉐어링을 쓰게 되면 EDWA에 있는 테이블만 재적재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A와 B와 C 유저 DW 클러스터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백필 타임 이슈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물리적인 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물리적인 싱크 작업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쿠팡에서는 적용을 했냐?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기존의 데이터 쉐어링을 쓰고 있지 않을 때는 EDW 클러스터에 있는 테이블을 2번, 3번 이렇게 3번의 물리적인 카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저 DW 클러스터 내에 있는 테이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유저 DW 클러스터에 제공을 해줄 때 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한 번의 복제가 일어나고 한 번 더 이렇게 일어나서 총 7번의 물리적인 카피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됐었고 DQ 이슈까지도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야 됐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쉐어링을 적용했을 때는 이 EDW 클러스터에 있는 테이블과 각각의 유저 DW 클러스터에서 원본 역할을 했던 테이블들을 EDW 클러스터로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생산하는 클러스터를 데이터 쉐어링 환경에서는 프로듀서 컨슈머가 아니고요. 프로듀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테이블을 쓰는 클러스터를 컨슈머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EDW 클러스터에 있는 테이블들을 쓴다. 논리적인 카피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테이블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물리적인 카피가 하나도 없는 제로 피지컬 카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래도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물리적인 카피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기존의 이제 클러스터에서 도메인 C라는 서비스만을 빼가지고 전용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을 때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카피를 해서 이관을 하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에서 내가 원하는 도메인 C에 대한 테이블만 이관을 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쉐어링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정 클러스터에 있는 특정 시스템을 가볍게 특정 전용 클러스터로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제가 한 거고요. 왜 했냐? 데이터 쉐어링 기능이 참 좋긴 해요. 아주 좋은데 이 데이터의 공유 자체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많은 버그가 있었고요. 그 버그를 저기 앞서 발표해 주신 AWS 팀 분하고 AWS 서비스 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존에 썼던 분들도 나는 썼는데 문제가 없었다. 예, 데이터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져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셔도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드립니다. 예, 세 번째, 앞서 클러스터 간의 고립성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 쪽하고 고립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혹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크 쪽에 있는 테이블들을 어떻게 읽을 거냐? 방법은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카피를 해서 물리적으로 복제를 해야 됐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의 단절이 생겼었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DQ 이슈, 백필 이슈가 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레드시프트에서 또 재밌는 기능을 만들어줬는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들을 하이브 메타스토어 또는 AWS 글루를 레드시프트가 인지해서 거기에 저장된 모든 테이블들을 즉각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와의 고립성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데이터 레이크와의 싱크 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데이터 쉐어링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존에 물리적인 카피가 있었던 작업들을 논리적인 카피로 다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피까지도 안 가고요. 그냥 테이블을 그냥 평상시 읽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 생명주기 정책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들면 조금 이제 이해가 편하실 건데 저희 쿠팡 쪽에서 있던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에 뭐 많은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있겠죠. 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들을 레드시프트로 들고 와야 됐을 때 기존에는 카피 명령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제된 테이블을 레드시프트의 다른 마트 테이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테이블들과 조인을 해서 결과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그 결과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거를 데이터 레이크 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리긴 해요. 그리고 이 내린 데이터 레이크의 테이블을 하이브나 프레스토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거죠.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복잡성을 가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 쪽에 있는 테이블들을 레드시프트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읽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이렉트로 읽은 테이블을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과 실시간으로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조인한 테이블을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에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의 테이블로 바로 인서트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쿼리가 4개나 있었죠? 여러 가지 복제도 있었고 스펙트럼을 쓰게 됐더니 레드시프트에서 수행되는 쿼리가 하나로 줄게 되는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으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둘 수가 없죠. 레드시프트에 계속 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S3로 내리게 되고요. 근데 이게 과거 데이터를 읽어야 될 때가 필요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다시 카피로 끌고 와서 데이터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하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내리지만 이 테이블들에 대한 데이터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바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테이블과 현재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을 유니언 올로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 즉 뷰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의 생명주기 1년치는 보존하고 1년치 이후는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이런데 뭐 보관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 4가지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최적화 전략을 쓰시면 되게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온디맨드 인스턴스, 즉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다음에 컨커런 스케일링의 비용, 그리고 RMS, 스펙트럼의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비용인데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레드시프트가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스노우플레이크 그러는지 데이터브릭스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럼 이건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거는 일종의 연 단위 예약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연 단위 구매 또는 3년 단위의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3년 단위 예약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3년 동안은 돈이 나갑니다. 대신에 레드시프트에서는 3년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쓰게 됐을 때 온디맨드 대비 약 56%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1,000원 내던 거를 거의 400원만 내면 되죠. 자, 그러면 3년 동안 쓰게 되는데 문제가 아니냐? 여기서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게, 온디맨드 클러스터로 해서 2년 동안을 쓰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2년 쓰고 내가 만약에 RI 3년으로 계약을 해서 3년을 다 안 쓰고 2년만 쓰고 버릴지라도 온디맨드 대비 30%가 더 비용이 쌉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DW 시스템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정도만 쓰신다고 하면 훨씬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RI 3년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이제 RI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CS 비용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RI 구매를 하시게 되면 사용률도 100%가 되기 때문에 RI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으나, 내가 레드시프트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1년 만에 꺼버린다 또는 6개월 만에 꺼버린다가 아닌다고 하면 당연히 쓰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60% 절감이 되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도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비중이 꽤 높았었어요. 몰랐으니까 이제 안 했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절감이 됐었고, 그래서 이 인스턴스의 형태, 즉 1년 정도 쓸 건지 3년 정도 쓸 건지를 판단해서 1년 RI와 3년 RI로 적당히 나눠서 구매를 했고, 이런 구매를 통해서 기존의 비용에서 약 50%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컨커런 스케일링의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인 클러스터가 큐가 많이 쌓이게 됐을 때 이 CS 클러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큐를 해소할 수 있었죠. 그래서 동시성 제한을 극복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CS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한 3 정도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메인 클러스터의 노드가 3개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노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메인 클러스터 자체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클러스터를 3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X라지 3노드라고 한다면 16X라지 3노드가 3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내가 메인 클러스터를 RI로 계약을 할지라도 이 메인 클러스터를 복제한 CS 클러스터는 RI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맨드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내가 3개의 CS 클러스터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메인 클러스터의 비용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RI가 적용돼서 144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CS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3개가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온디맨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약 900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메인 클러스터보다 비용이 7배가 더 나오는 주객 전도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뭐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 예, 있었죠. 저희 쿠팡에서 있었어요. 쿠팡에서 찾아봤더니 어느 날 봤더니 CS 클러스터의 비용이 온디맨드 클러스터, 즉 메인 클러스터의 비용보다 높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확인한 결과 RI 인스턴스로 노드를 늘려보자.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기존 노드를 2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기존 노드를 2배로 늘리고 RI 3년으로 계약을 했죠. 비용이 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즉 기존 비용에서 노드를 2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이 3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CS의 비용이 잘못 쓰게 되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RMS 비용인데, RMS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는 클러스터의 비용이 있고 RMS에 대한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포즈, 즉 중단시킬지라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RMS에 대한 비용은 계속 청구가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거 놓쳤다가는 알게 모르게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RMS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데이터가 쌓이면 돈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90일간 액세스가 되지 않는 테이블들은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시프트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시저라는 게 있는데 그 레드시프트 프로시저 기능과 에어플로우의 배치 기능을 활용해서 90일 동안 액세스가 없으면 모두 자동으로 삭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과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물리적인 카피 대신 논리적인 카피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소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잠깐 중단시키고 있다. 그러면 중단했다가 반드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스펙트럼에 대한 비용도 역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기능은 다 돈이 듭니다. 그럼 얼마나 드냐?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의 사이즈만큼 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 중에 내가 읽은 스캔된 사이즈 양만큼 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약 1테라당 $5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1테라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5 정도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사용자가 잘못된 쿼리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재앙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스펙트럼으로 읽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 쿼리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실패된 쿼리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의 리미테이션을 당연히 이제 설정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스캔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의 파티션 키를 활용한다든지 파일의 포맷을 ORC라든지 파케아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트럼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을 내가 끌고 와서 하루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을 읽어야 된다고 했으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카피로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피나 스펙트럼을 어떤 걸 쓸지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다 끝내드렸고요. 그래서 쿠팡은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 아키텍처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면, 앞서 이제 양면성은 이제 극복을 했죠. 공유되는 CPU 자원으로 인한 타임은 최적화된 매뉴얼 WM으로 해결을 했고요. 성능 위한 제한된 동시성은 최적화된 컨크러 스케일링,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의 독립성으로 발생됐던 고립성은 데이터 쉐어링과 스펙트럼을 해결했습니다. 그럼 쿠팡은 인스턴스를 RI3년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구성된 인스턴스에서 최적화된 매뉴얼 WML로 만들고 동시성을 제한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CS 클러스터를 활성화합니다.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고립성을 탈피해야 되기 위해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과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최적화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고요.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개요적인 측면에서 전달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메일 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긴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